지금까지 스페인이 어떻게 해갖고 세계 1위의 관광 산업 대국에 오를 수 있었는지, 그리고 스페인만의 독특한 관광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페드로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페인이 세계 1위의 관광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스페인은 2017년도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 관광 순위 1위에 랭크되었었는데요. 스페인이 세계 1위의 관광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독재자 때문이라는 것 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떻게 독재자가 스페인을 세계 관광 1위로 만들었는지, 스페인이 갖고 있는 관광 산업의 매력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이 사례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재 정권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제는 뻔합니다. 바로 국가 주도의 경제 개발 정책인데요. 어찌 보면 보호경제라는 단어가 더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동시에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안 되기 때문에 물품의 가격을 통제하고, 당연히 제품 가격에 영향을 주는 임금도 통제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정부와 결탁한 일부 자본가들을 제외하고 노동자들과 일부 사업자들의 삶은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이런 경우 노동자들은 파업이나 시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을 합니다. 하지만 독재 정권 하에서는 이러한 노동쟁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죠. 즉, 자유는 없고 해당 국가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해야 하는 것이 이 독재 정부 하의 경제 정책입니다. 물론 그럴 경우 경제는 어느 정도 올라오기 마련이고, 만약에 그것마저 안 된다면 이런 식으로 배급을 통해서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가 있죠.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스페인의 독재 정권은 어떤 식으로 해갖고 해외 판로를 만들었고 어떻게 해서 세계 1위의 관광산업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국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불공평한 지원을 하고 해외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는 동시에 국민들의 자유를 침범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고립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스페인에게 손을 내미는 국가가 나타납니다. 여전히 독재 국가였는데도 말이죠. 바로 미국입니다. 그런데요, 미국은 왜 스페인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을까요? 힌트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당시 미국과 협정이 일어났던 시기가 1953년, 바로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제가 한창이었을 때죠. 미국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스페인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스페인의 사라고사와 로타 섬에 미군 기지를 건설하게 됩니다. 이걸 계기로 1955년 스페인은 유엔에 가입하게 됩니다. 해외 판로가 열리면서 스페인은 연 10%에 가까운 성장을 계속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우선 산업으로 발달되는 돈을 관광산업에 투입할 수가 있고, 그 관광산업이 스페인의 산업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독재를 기반한 경제 개발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나 일부 사업체에서 굉장한 불만들이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산업화는 자본가와 노동자들의 계층 분화를 촉발을 시키고, 그리고 가진 사람들은 계속 잘 사는, 그리고 못 사는 사람들은 15시간, 18시간 일해도 생활에 큰 변화가 없는 그러한 비극을 낳게 됩니다. 바로 노동자의 비극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내전으로 황폐해진 스페인 영토에는 농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코 정권은 이러한 잉여 노동자들을 다 도시로 내보내서 도시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게 되죠. 이 뜻은 뭐냐면은 당시에 도시 노동자가 된다라는 것은 강도 높은 노동에다가 저임금에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이 저임금으로 통해서 삶이 굉장히 피폐해지는 게 문제가 되었는데요. 특히 영국에서 두드러집니다. 바로 이 인클로저 운동이에요. 인클로저 운동 같은 경우에는 양모 산업이 발달되면서 그 울타리를 치죠. 그리고 거기에 있던 농노들을 다 도시로 내보내는데, 이때 나온 말이 바로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토머스 무어가 했던 말입니다. 이 인클로저 운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층민으로 전락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프랑코 정권의 경제를 말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키워드 2개를 한번 뽑아봤어요. 바로 영화와 수영복입니다. 이 보시면 영화가 굉장히 선정적이죠.
왜냐하면 독재 정권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게 하고 생각할 시간을 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할 시간을 많이 주면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런 반란이나 이런 시위에 가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프랑코 정권은 생각할 시간을 많이 주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요. 이러한 영화 산업, 특히 선정적인 영화들을 이 당시에 굉장히 많이 만들었고 프로축구 활성화도 당시 프랑코가 중점적으로 진행했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프랑코는 가톨릭과의 갈등이 잦았는데요. 사실 프랑코가 처음부터 가톨릭과의 갈등이 잦았던 건 아닙니다. 프랑코 말기에 이 독재가 너무 심해져 갖고 가톨릭이랑 완전 결별을 했는데요. 그 전에 한번 갈등이 짧게나마 발생됐던 계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수영복 때문입니다. 1900년대 보시면은 당시 수영복은 지금의 수영복과는 완전 다르잖아요. 근데 스페인은 가톨릭과 굉장히 밀접되어 있던 사회였기 때문에 주변의 유럽 국가들보다 굉장히 보수적인 국가였습니다. 그래갖고 이 팔뚝이 훤히 비치는 수영복이 나왔을 때 주교들이 반발하면서 프랑코에게 외국인을 받지 말자라는 식의 항의를 했었는데요. 이미 외국 자본의 맛을 들여버린 프랑코는 주교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스페인이 세계 관광 1위가 될 수 있었던 계기, 독재자 프랑코가 어떤 식으로 스페인을 세계 관광 1위로 만들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스페인이 갖고 있는 관광 역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이 갖고 있는 관광 산업의 장점이 무엇일까? 크게 4가지로 한번 뽑아봤는데요. 바로 날씨입니다.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라고 하죠. 그쪽 지방 같은 경우에는 1년 중에 거의 300일 이상이 해가 찌고요. 온난한, 약간 더운 듯한 날씨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씨가 추운 북유럽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서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스페인을 찾곤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저렴한 물가예요. 스페인 같이 동양인들이 많이 가는 국가가 많이 없습니다. 한국인도 프랑스, 이탈리아 다음으로 스페인을 제일 많이 가는데요. 다른 유럽에 비해서 그렇게 비싸지 않은 물가가 관광객이 몰리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페인만의 독특한 문화유산입니다. 프라도 미술관 하면 이제 마드리드에서 가실 수 있는데 세계 3대 미술관 중에 하나이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죠. 피카소예요. 자, 세계 3대 미술관이 스페인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스페인 사람들이 얼마나 예술적, 즉 미술적으로 조예가 높은지를 반증하는 건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피카소는 이제 스페인에서 배출한 가장 유명한 그런 화가 중에 한 명이고요. 한 명 더 예를 들자면 추파춥스 로고를 만들었던 초현실주의자 살바도르 달리까지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슬람 문화와의 융합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스페인의 이슬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스페인은 711년 자발 타리크라는 장수가 지브롤터를 통해서 넘어와서 800년 가까이 지배를 받았던 이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지브롤터가 있고요. 여기를 통해서 넘어왔어요. 안달루시아라는 스페인 남부 지역에서 세비야 그리고 코르도바, 그라나다에서 크게 왕조들이 한 번씩 거쳐갔었습니다. 그래서 세비야에서는 황금의 탑, 그라나다에서는 아람브라 궁전, 코르도바에서는 메스키타. 자, 음식도 이슬람의 영향을 받았던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빠에야입니다. 빠에야가 이 밥 색깔이 노랗잖아요. 이 색깔을 내는 것이 샤프란이라고 하는데 꽃에서 추출하는 샤프란은 이슬람 음식의 대표적인 향신료입니다. 무엇보다 이 서비스업이 발달이 됐어요. 내전으로 농경지가 초토화되고 파괴가 되자 도시 노동자로 다 이주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곳 도시에 이주된 노동자들은 관광객들이 묵을 수 있는 숙소나 식당 또는 운송업에 종사를 하면서 관광을 쉽게 할 수 있는 큰 역할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페인이 어떻게 해갖고 세계 1위의 관광 산업 대국에 오를 수 있었는지 독재자 프랑코가 추진했던 정책들 그리고 스페인만의 독특한 관광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스페인은 관광 산업으로만 한 해 74억 달러를 벌여들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도 스페인처럼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스페인의 관광 장점 중에 서비스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거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죠.
관광산업이 잘 될 거라 프랑코가 의도할 수 있었을까요? 유엔에 의해 국경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프랑코는 스페인이 관광산업으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프랑코는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예측하지 못했던 미국과의 협약을 통해서 결국 유엔에 가입할 수 있었고, 그걸로 통해서 관광객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국경이 열린 것, 더 양보해서 관광객들이 스페인을 방문한 것까지는 운이라고 볼 수 있지만, 관광객이 스페인에 왔을 때 좋은 인상을 주고 그리고 다시 찾아오게끔 만들었던 것은 스페인이 그 상황에 대해서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스페인으로 몰렸던 관광객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했겠죠.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코십구가 언제 종료가 될지도 모르겠고 종식이 될지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헛수고는 아닐까 라면서 걱정만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무 걱정만 하고 계시다면은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인이 관광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계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이 해왔던 시도들이 쌓여서 준비가 된다면 코십구가 없어지고 경제가 괜찮아질 때 많은 기회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세계 관광산업 1위를 차지했던 스페인의 저력과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계기, 당시 프랑코 독재 체제에서 스페인은 어떤 식으로 해서 관광객들을 많이 물리도록 할 수 있었는지 그 사이에 있었던 갈등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지식에 한 방울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페드로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